72페이지만 볼게요. 자, 부동산 금융론이 있는데,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 요걸 줄여서 금융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융통한다는 표현 자체는 뭐 돈을 뭐 빌린다, 뭐 빌려준다 이런 거를 융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빌리는 것보다는 좀 넓은 개념입니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어쨌거나 정확히 표현하면 자금의 조달이죠. 이런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금의 조달. 한쪽에서는요 자금을 조달해주고 다른 쪽은요 자금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걸요 금융이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자금이 좀 여유가 있는 자, 자금의 공급자, 이 사람은요 자금이 꼭 필요로 하는 자, 자금의 수요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친구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가서 친구야 내가 지금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한 1억은 있어야 되는데 나는 7천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3천만 원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빌려달라는 걸요 대여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금을 조달해주고 얘가 빌려줬다면 쟤는요 자금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걸요 금융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갑이 을한테 가서 야 을아 내가 자 1억짜리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나는 7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3천만 원을 좀 출자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자, 이 출자라는 표현 자체는 빌려달라는 거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좀이 아니라 완전히 틀린 겁니다. 요거는요 뭐냐면 출자라는 것은 자본금의 형태로 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본금의 형태라는 결국은 주인의 형태로 참여시키겠다는 얘기죠. 결국 동업하자는 얘기입니다. 동업. 그러면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7대3 나누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해나면요 7대3까지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출자한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친인척 간에는 얼마든지 말로만 아니면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빌려주거나 아니면 출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면 빌려줘야 안 빌려줘? 안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뭐 증빙도 좀 갖춰야 되고 담보도 좀 잡혀야 되고 때로는요 어떤 경우는요 신용도 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최소한도의 증빙을 좀 갖춰야 되는데 이렇게 자 돈을 빌렸을 때는 차용증서 이거 써주면 됩니다. 자, 종이에다가 딱 내가 3,000원 빌렸으니까 언제까지 갚겠다. 그리고 이자는 매달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게 일종의 차용증서인데 예금 통장도 넓은 의미의 다 차용증서입니다. 내가 은행에다 예금했다는 얘기는 은행이 나한테 돈 빌린 겁니다. 나는 빌려준 거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증빙도 필요하죠. 이런 게 일종의 예금 통장입니다. 자, 그리고 돈을 출자받았을 때는 지분증서라는 걸 쓸 수가 있는데 지분이라는 게 뭐냐면 소유자의 몫을 얘기합니다. 소유자의 몫을 나타내는 증서를 써줄 수가 있네요. 여기다가 이제 지분증서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7천만 원은 너는요 3천만 원. 그러니까 서로 이제 기명날인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는 걸요 지분증서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유가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는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이제 수표처럼 생긴 종이에다가 예를 들어 액면가가 이제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짜리 채권을 내가 이제 이분한테 파는 겁니다. 파면 이분이 이제 나한테 100만 원에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이 나한테 100만 원 빌려준 겁니다.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채권상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 있죠? 만기에 그때 이제 이분이 채권 들고 오면 내가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자에도 적혀 있으니까 이자율에 해당되는 만큼도 돈을 줘야 됩니다. 이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채권이라 하는데, 자 여기 자 근데 요 채권은 아무나 발행하면 되나요? 이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인한테 막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빌렸다가 나중에 못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막 발행하면 돼요? 안 됩니다. 상당한 정도의 공신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채권 중에 주로 이제 국가라든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이런 데서 이제 발행하는 거를 넓은 의미에다 공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공채. 그리고 회사도 이걸 발행할 수 있는데 회사는 이제 최소한 상장법인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장한 정도의 어떤 공신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뭐 이익도 계속 나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합당할 때는 자, 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회사채를 뭐라고요? 줄여서 사채해 줍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채권입니다. 알겠죠? 채권. 돈을 빌렸다는 형태의 유가증권입니다. 자, 근데 요때는 돈을 출자받았을 때는 주권이라는 걸 발행할 수 있는데 주권은 주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있는데 총 10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10만 주. 그런데 내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들어가서 10주를 구입했다. 그러면 10만 분의 10만큼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주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이 생기면 배당해야 되겠죠. 주인들한테. 이때 이제 10만 분의 10만큼은 갑한테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쫄딱 망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고 있는 빚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빚 다 갚고 난 나머지 재산을 자녀 재산 이렇게 하는데 자녀 재산에 대해서 10만 분의 10만큼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주권이다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을 빌리는 형태고 얘는요, 자,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린 다음에 차용증서라든가 채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을요,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의 형태로 참여시키면서 지분증서라든가 주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을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도 얼마든지 부채금융, 지분금융 있을 수가 있는데 요 바로 옆에 볼게요. 거기 112페이지에 보시면 맨 왼쪽 볼게요. 맨 왼쪽에 자, 차용증서라든가 채권을 발행하는 형태를 뭐라고요? 부채금융이라 하는데 부동산과 관련돼서도 은행이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일반적으로 주택 소비금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건설사들한테 돈 빌려줄 수 있는데 이런 걸요 주택 개발금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금융의 특수한 형태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채금융과 관련돼서도 부동산 관련돼서도 이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MBS, ABS 이러한 채권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 부동산 관련돼서 지분금융은 일단은 이렇게 암기하세요.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회사라든가 그 밑에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돈을 긁어 모으면서 주식이라든가 주식과 유사한 그 주권들이죠. 주식과 유사한 것들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의 다 지분금융입니다. 지분금융. 자, 이렇게 해서 이 그 금융과 관련돼서 공부할 내용은 얘는 딱 한 4가지 정도로 뭐 줄여볼 수 있고 얘는요, 1가지 정도 이렇게 줄여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부채금융은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빌려주는데 은행은 함부로 막 무턱대고 돈을 많이 빌려주지는 않겠죠? 나름대로 이제 법칙을 정한 다음에 규칙에 맞춰서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대출 가능 금액 이렇게 그러니까 LTV라든가 DTI 이런 걸 적용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요걸 좀 공부해야 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 자, 두 번째는 이제 돈을 빌려줬겠다. 그러면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5%로 해갖고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 물가가 문지장 올랐습니다. 인플레가 심해졌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은행은 똑같은 이자를 받으니까 은행이 손해죠. 그러니까 은행은 어떤 형태로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어떤 형태로 얘네들은 조정하려고 할 겁니다. 이자율의 조정과 관련된 얘기가 정의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변동금리냐 뭐 고정금리냐 이런 얘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1억을 빌려줄 테니까 너 만기에 한꺼번에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매달 쪼개서 갚으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방식, 원리금 뭐 상환 방식이다, 원리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런 것도 정의가 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출채권의 유동화 제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유동화라는 표현 자체는 당장 현금화 시키는 거를 유동화 시킨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돈 한 번 빌려주고 나면 20년 30년에 걸쳐서 받을 채권이죠. 요거를 누구한테 바로 팔아치우는 겁니다. 팔아치우면 돈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이 돈을 또 다른 소비자한테 또 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정된 자원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제도가 그래도 제일 어려운 얘기입니다. 약간
그 다음에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해서 리츠회사라고 있는데 요것도 1년에 한 번씩 꼭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 있는 규정들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도 한 5문제 내지 많게는요 어떤 경우는 7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평균 한 6문제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몇 문제라고요? 몇 문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까지 이렇게 합쳐서 통상 한 6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자, 맨 먼저 순서에 따라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쭉 공부할 건데 맨 먼저 자, 118페이지,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부동산 금융의 서설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는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368페이지 있는데 요 11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요거는 요즘 들어서 이런 거는 많이 안 물어봅니다. 거의 안 물어보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114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보니까 대출 가능 금액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걸 물어봅니다. 요걸 물어보고 행여나 제가 제끼는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5월달, 6월달에 다 할 겁니다. 이미 1, 2월달 아니면요 11월,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미리 막 한 거기 때문에 별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제가 제낍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언제 한다고요? 5월달, 6월달 다 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니까. 자, 114페이지 볼게요. 일단은 대출 가능 금액 요거 공부하기 전에 약간의 용어 정도는 좀 정리하고 출발해 볼게요. 요거 순서에 따라 이렇게 요거 할 겁니다. 순서에 따라. 자, 용어 정도 정리하는데 이렇게 10,000원을 내가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10,000원을 빌렸다. 요거를요 원금이다. 대출. 자, 지금부터 대출, 대부, 융자 똑같은 편입니다. 융자 원금이다. 대출 원금. 대부 원금 똑같은 편이에요. 요거를 원금인데 1년 동안에 이제 3,000원을 갚았습니다. 3,000원. 요거 갚았으니까 그걸 상환한 금액이 되어 있네요. 상환액이다. 그러면 얼마 남아 있어요? 7,000원 남아 있죠. 요거를요 미상환했다. 그래서 요거를요 자 미상환액 혹은 잔고다. 잔금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잔금. 그러니까 잔고, 잔금 똑같은 편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10,000원 중에 3,000원을 갚았으니까 몇 프로 갚은 거예요? 30% 갚은 거 아닙니까? 이 30%를 상환 비율 해줍니다. 무슨 비율하고요? 상환 비율. 그러면 그 7,000원 남아있으니까 70%가 남아있네요. 이걸요 잔금 비율, 잔고 비율 해줍니다. 잔금이. 그래서 항상 상환 비율, 잔금 비율 할 때는 원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뭐만 가지고 따진다고요? 원금만 가지고 따진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30%면 소수점으로 하면 0.3이 되겠네요. 얘는요 0.7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치게 되면 1이 됩니다. 얘랑 얘랑 합치면 얼마라고요?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돈을 빌려서 갚을 때는 원금만 갚아요? 이자도 납부해야 돼요? 이자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은 공짜로 우리한테 돈 빌려주진 않겠죠? 지네들도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요? 받으려고 하죠? 요거를 이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갚을 때는 원금도 은행에다 줘야 되지만 뭐도 줘야 돼요? 이자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요거를 줘야 되는데 요 표현을 우리 114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 보시면 매기 갚을 때 원금과 이자 지불액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매기 원리금 지불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기 원리금 상환액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섞어서 사용도 하고 영어로는 이걸 debt 이렇게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debt. 자, 그 다음에 요거를요 연마다 지불할 때는 연부금, 월마다 지불한다면 얘를요 월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자 부채를 서비스 받았으면 이자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한다 해서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당 지불액 이런 표현도 씁니다. 다 똑같은 편이에요. 돈 빌렸을 때 갚을 때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다 뭐라고요? 자, 이 원리금 지불액, 연부금, 월부금,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똑같은 편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돈을 이제 그 돈을 은행에서는 얼마 빌려줄 것인가 그 얘기 할 겁니다. 대출 가능 금액 알아볼게요. 여기가 이제 어떤 주택을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은행이. 그래서 요거를 해당 주택이라 할게요.
요거를 담보 잡고 돈을 딱 빌려주려고 하는데, 자, 과거에는 주로 이제 LTV 위주로만 돈을 빌려줬습니다. LTV. 자, LTV라는 게 뭐냐면, loan to value 해갖고, 론이라는 것은 대출액을 얘기합니다. 카드론, 웰컴 론 할 때 대출액. 그 다음에 to는요, 대비, value는요, 가치. 그래서 영어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치 대비 해갖고,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요 LTV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 은행이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하는데 60%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면 얼마를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최대 60%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면 얼마를 빌려주는 거예요? 최대 6천만 원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80%까지 빌려주겠다. 그 얘기는 얼마를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8천만 원 빌려주겠다. 요 60%, 80% 요걸요 LTV라는 겁니다. 대부 비율. 자, 그래서 요거를 대부 비율,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전 시간에 한 것처럼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최대 60%까지 적용하겠다. 그러면 얘랑 나누기가 넘어가면 뭐로 곱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6천만 원까지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걸요 LTV다 해줍니다. 이때 LTV를 완화시키겠다. 항상 완화라는 얘기는 돈을 더 많이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강화라는 얘기는요 좀 덜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LTV를 80%까지 적용하겠다. 그러면 얘랑 곱하면 얼마라고요? 8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8천만 원까지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는 순전히 이렇게 담보 가치만 보고 은행이 정하는 담보 가치가 있을 겁니다. 요거 가치만 보고 더 빌려줬는데 문제는 자, IMF가 터지면서 담보 가치가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도 회사를 잘 다니면 상관없는데 막 기업들은 연쇄 부도로 이어지면서 기업 구조조정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길거리에 앉은 사람이 수두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는 가면은 막 경매 물건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 자체가 아주 교란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엉망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자, 그 사람의 소득도 좀 보고 빌려주라 이렇게 하는 걸요 DTI다 해줍니다. DTI. 자, 여기서 D라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뎁 돼갖고 자, 돈을 빌렸을 때 매기 갚을 원리금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매기 갚을 원리금 혹은 부채 서비스액 이런 거 있죠? 저당 지불액 이걸 얘기합니다. to는요 대비, I는요 인컴 소득을 얘기합니다. 소득. 자, 그래서 영어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보통 연을 가지고 주로 따집니다. 연간 소득 대비 해당 대출에 대해서, 해당 담보대출에 대해서 돈을 빌렸을 때 매기 갚을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뭐라고요? DTI 하는 겁니다. DTI.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연간 3천만 원 벌고 있답니다. 3천만 원 벌고 있는데 DTI를 40%까지 적용하겠다. 자, 그러면 자, 계산하면 3, 40이 하면 얼마예요? 얘가 12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1200만 원이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하면 이 돈 벌어서 은행한테 다 주고 나면 쓸 돈도 없죠. 그러니까 이 1200만 원 넘어가는 자들은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최대한 얼마라고요? 해당 대출에 대해서 나가는 돈은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3천만 원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많은 자들은 못 갚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대출 조건을 완화시키겠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60%까지 적용하겠다. 그 얘기는 계산하면 얘랑 곱하니까 36은 얼마예요? 18이죠. 그러니까 1800만 원이 되는 자까지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라고요? 1800만 원이 되는 자.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준 돈이 많은 자 있죠? 그 자까지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3천만 원 버는 자가 있는데 DTI를 40%까지 적용하겠다. 최대 얼마라고요? 40%까지 적용하겠다. 그러면 3, 42에서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자, 니네들은 3천만 원 버는 자가 있다면 최대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라. 이게 넘어가는 자들은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나는 이게 넘어간다 그러면 아무튼 은행하고 이제 대출 기간을 좀 늘린다면 줄어들 수 있죠. 그거는 니네들 알아서 할 일이고 매년 1200만 원이 넘어가는 자들은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3천만 원 버는 자가 있다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문제에서 거의 100%가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가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은행이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은행이 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는 자, 우리 은행에서 내가 1억을 빌렸는데 10년 동안 매달 원금이자 합쳐서 20만 원씩 갚으랍니다. 매달 얼마씩 갚으라고요? 20만 원. 이때 20만 원 계산하려면 1억에다가 저당상수 곱합니다. 뭘 곱한다고요? 저당상수. 똑같은 논리로 자, 요거 계산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게 되면 자, 여기다 이거 곱하면 요거 나오는데 예를 들어 저당상수가 0.1이다. 그러면 여기다 요거 곱한 게 이거죠? 그러면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로 바뀝니다. 그러면 1200만 원 나누기 0.1하면 1억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1억 얼마라고요? 2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대출액과 이렇게 계산한 대출액이 2억이라면 자,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 중에 뭐라고요?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1억 2천만 원이 1200만 원을 충족하는 최대의 대출액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바로 DTI를 충족하는 최대의 대출액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 사람이 요 담보대출로 인해서 은행한테 주는 돈 외에도 다른 빚을 얻은 게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주택이 여러 채라면 다른 주택을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해서 나가는 돈도 있겠고 신용대출 받은 것도 있겠고 상가를 담보대출 받고 돈 빌린 것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걸로 나가는 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부채로 인해서 나가는 돈 요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자, 기타 부채로 나가는 나머지 다른 부채로 나가는 돈이 있다면 요거는 이자 정도는 여기다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대출액을 줄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천만 원 버는 자가 있는데 DTI를 40%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3, 42에서 요 분자가 얼마가 돼요? 1200만 원 돼야 되는데 이미 다른 부채로 600만 원씩 나가는 게 있답니다. 나가는 게 있대요. 그러면 얘가 최대한 얼마가 돼야 돼요? 자, 3, 42에서 이 분자가 최대한 얼마가 돼야 돼요? 1200만 원 돼야 되죠. 근데 이미 600만 원 나가는 게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얘는 최대 얼마가 돼야 돼요? 600만 원 돼야 되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600만 원. 그러면 여기다 이거 곱한 게 이거죠? 그럼 이때는 얘를 요거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라고요? 6천만 원 되는 겁니다. 6천만 원.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야?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까지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자, 아주 간단히 금방 계산합니다. 금방. 그러니까 금방 계산하니까 이렇게 요거랑 요거 곱하면 이거 나오죠? 그러면 요걸 저당선 나누면 요거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금방 연습하실 겁니다. 금방 풀이하는 연습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자꾸 계산을 자꾸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이해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응용이 안 됩니다. 무조건 되겠나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를 풀어보냐면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냥 115페이지 맨 위에. 자, 이 책들이 많아갖고. 자, 2번 볼게요. 2번. A의 소유주택 시장가치는 3억이랍니다. 연간소득은 5천만 원이래요. 자,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 가치가 얼마라고요? 3억이래요. 이렇게 다 써볼게요. 3억. 그 다음에 연간소득은요? 5천만 원이랍니다. 5천만 원이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액은 1억 8천이다. 맞나 확인할게요. 연간 저당상수는 0.1이랍니다. 0.1. 그 다음에 대출 승인 기준은 LTV는 60%, DTI는 얼마라고요? 40%가 적용하겠다. 다 됐네요.
자, 일단은 LTV를 충족하는 대출액은 3618에서 얼마라고요? 1억 8천입니다. 1억 얼마라고요? 8천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DTI를 충족하는 분자가 얼마가 되냐면 4, 5, 20에서 2천만 원 돼야 돼요. 2천만 원 돼야 되는데, 자, 기타 부채로 나가는 이자는 아무 얘기 없죠? 그러니까 0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4, 5, 20에서 이게 2천만 원 돼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2천만 원. 그러면 여기다 이거 곱한 게 이거죠? 일단 얘를 요거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라고요? 2억이 됩니다. 2억. 이렇게.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야? 자, 1억 8천이죠? 1억 8천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나오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거 이상 안 나오니까 금방 풉니다. 금방. 여기다 이거 곱한 게 나오고 얘랑 이거 곱하면 나오죠? 그럼 요걸 0.1 나누면 바로 나옵니다. 둘 중에 작은 금액 바로 곱하면 돼요. 나중에 연습할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요런 식으로 빌려주는 것은 지금 이제 정부 지원저당이라고 해서 이따가 하겠지만 이따 오늘 하기 좀 힘드네요. 자, 보금자리론이라든가 기타 뭐 디딤돌 대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해주는 형태의 금융이죠. 요거는 다 DTI를 적용합니다. 뭐라고요? DTI를 적용하니까 요거는 이 문제 풀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세요. 자, 보통 이제 투기가 아주 극성인 지역들 있죠. 요거를 청약 대상 조정구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주택 가치가 매년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막 뜨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이라든가 청약 경쟁률이 5대 1이 넘어가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 보통 이제 청약 조정 대상 구역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구역이 어디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전역입니다. 서울 전체고,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남양주도 포함됩니다. 남양주, 하남, 뭐 동탄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있죠. 과천 뭐 이런 걸 포함해서 7개 시,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7개 구 해갖고 해운대구라든가 기장군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다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세종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청약재당 대상 조정구역이라 하는데, 요 지역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달부터 1월 31일부터 신 DTI를 적용했었습니다. 무슨 DTI라고요? 자, 듣기만 하세요. 무슨 DTI라고요? 신 DTI를 적용하다가, 자, 작년 2018년 아닙니까? 작년 18년 10월 달부터 DS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을 하라고요? DSR 적용하는데, 이거는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청약 대상 조정구역뿐만 아니라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DSR. 자, 요걸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있죠. 이런 건 제외하고 아주 도서 상강 같은 지역들은 제외합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이렇게 DS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제1금융권은 이미 요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상반기 다 됐네요. 제2금융권인 뭐 캐피탈이라든가 저축은행이죠. 다 이걸 적용할 겁니다. 얘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DSR은 이제 뎁 서비스 레이시오 해갖고 요걸 계산 문제 나오기 힘드는데, 아까 그 DTI 있죠?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말뜻만 가볍게 하시면 돼요. 얘는 연간 소득이 있다. 연간 소득 대비, 자, 모든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뭐라고요? DSR 해줍니다. DSR.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3억짜리 아파트를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LTV는 예를 들어 50%를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DSR은 최대 60%까지 적용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5천만 원 정도 벌고 있답니다. 5천만 원을 벌고 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LTV를 충족하는 대출액은 얼마요? 355에서 1억 5천이죠? 맞아, 안 맞아요? 1억 5천만 원. 그리고 DSR을 충족하는 요 원리금 지불액이 5, 6, 30에서 얼마라고요? 3천만 원 돼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3천만 원. 최대 얼마라고요? 3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 버는 자가 있는데, 은행이라든가 어쨌거나 빚 갚는 돈이죠? 5천만 원 벌어서 3천만 원 넘어가는 자 있죠?
은행에다 어쨌거나 은행이라든가 하여튼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얼마라고요? 모두 합쳐서 3천만 원 넘어가는 자는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알겠죠? 이렇게 어쨌거나 모든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나가는 게 최대 얼마라고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만약에 계산 문제 나온다면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거의 없지만 원리금 균등 상환을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마다 그 지급하는 방식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물어보려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액에다 뭘 곱하라고요? 저당 상수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당 상수가 0.1이다. 그러면 여기다 요 곱한 게 이거죠. 그러면 요 대출액은 최대 얼마라고요? 3억이 돼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3억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집이 두 채가 이미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미 두 채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나가는 돈이 3억 나간다. 3억 빌린 게 있답니다. 자, 지금 요걸 충족하는 대출액이 3억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주택이 두 채가 있어갖고 빌린 돈이 2억 5천이랍니다. 얼마라고요? 2억 5천. 그러면 여기 2억 5천 빼니까 얼마라고요? 5천만 원만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작으니까 얼마라고요? 5천만 원.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것저것 빚을 다 합치니까 이거 외에 빚이 4억이랍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빚이 얼마라고요? 4억 있다면 이 사람은 빌릴 돈이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출 규제를 상당히 심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몇 채 있는 자들은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거의 돈 못 빌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요 DSR 해줍니다. 뭐라고요? DSR, Debt Service Ratio 해갖고 현행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계산 문제는 만약에 나온다면 아까 DTI죠? 정부 지원저당 같은 경우는 다 DTI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대출 가능 금액 알아봤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이번에는 돈을 빌려줬겠다. 자, 그러면 자, 이거 회수해 나가야 되는데 자, 회수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 요거 볼게요. 5%의 금리로 빌려줬습니다. 자, 이자율과 관련된 얘기를 이쪽으로 해볼게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자율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해볼게요. 1억을 빌려주면서 약정금리는 5%였습니다. 몇 프로라고요? 5%. 5% 빌려줬는데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인플레가 무지장 심해졌습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몇 번 하지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어디 갔어요? 요게 항상 똑같은 얘기인데 얘가 100만 원입니다. 이게 100만 원의 물건이 아니라 100만 원 화폐예요. 화폐인데 요걸로 그전에는 물건을 10개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전에는 지금은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100만 원으로 요 100만 원으로 물건을 5개밖에 못 사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을. 그러면 이 화폐의 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화폐의 가치가 반쪽짜리가 된 겁니다. 반쪽짜리. 똑같은 화폐로 물건을 5개밖에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요 화폐의 가치가 폭락했다 이겁니다. 화폐의 가치가 뭐라고요? 폭락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러니까 볼게요. 3년 정도 지나서 물가가 문장 올랐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약속된 금리인 5%를 그대로 받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고정금리 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면 고정이자율 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화폐 가치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자를 받게 되니까 아니면 똑같은 이자를 받게 되니까 누가 손해보냐면 은행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는 항상 일반적인 상황을 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오르는 게 일반적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물가가 오른다는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일반적이니까 이때는 누가 손해보냐면 은행이 손해봅니다. 은행. 자, 은행을 지금부터 대출자 해줄게요. 문자라고요? 대출자. 대출자가 뭐 손해를 본다 해줍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그래서 안 되겠다. 원래 약정금리는 5%였는데 요거를 자, 한 7% 정도 올리면서
자,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변동금리 제도다 해줍니다. 변동금리 제도.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원래는 5%였으니까, 원래는 인플레가 심해지면 은행이 손해보여야 되는데, 요거를 이자를 올리면서 결국은 돈을 빌려고 앉아있죠? 고자한테 떠넘기는 형태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그동안 30만원 이자 내다가 갑자기 50만원 낼 판이죠? 맞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위험을 결국은 돈을 빌려간 자가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빌려간 자를 차입자 해줄게요. 차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본다 해줍니다. 차입자가 상대적으로 뭘 본다고요? 손해를 본다 해줍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로 빌려주고 싶어요? 변동금리로 빌려주고 싶어요? 변동금리로 빌려줘야 얘네들이 나중에 이자 막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 안 나려고 하겠죠? 맞지 않나요? 근데 자꾸 차입자 가서 떼를 쓰는 겁니다. 나 제발 좀 고정금리로 빌려달랍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상품은 정부에서 반드시요 고정금리로 빌려주랍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고정금리로 빌려주긴 하는데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떤 형태로 얘네들은 손해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초기 약정금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여기 초기 약정금리를 보면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있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은행에 잠깐 들려보시면서 그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요즘에 고정금리가 비싸요? 변동금리가 비싸요? 그러면 그 100%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고정금리가 좀 비쌉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고정금리가 됐든 변동금리가 됐든 어쨌거나 실질금리라는 게 뭐냐면, 실질금리라는 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뭐가 없다고요?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자, 이 금융기관이 먹고자 하는 이자료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실질금리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그냥 인플레이션 같은 게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기관도 돈을 왜 빌려줍니까? 이자 받으려고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요때 이제 받고자 하는 이자율, 요걸 뭐라고요? 실질금리라는데, 근데 인플레가 없다고 가정했는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안 해요? 조금이든 많이든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실제 인플레가 발생하면 얘는 변동금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가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정금리는 그때 가서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고정금리는 처음부터 만기가 20년이라면 똑같은 이자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못 건들죠? 못 건들죠? 그러니까 아예 얘는 처음부터 빌려줄 때, 자, 아예 처음부터 빌려줄 때 매년 예상되는 인플레율이 있다면 요거를 더해서 책정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은 원래는 5%로 이렇게 빌려주려고 했는데 매년 2% 정도가 인플레가 발생한다고 하길래 계산해 봤더니, 그러니까 얘랑 합치니까 얼마라고요? 7%로 해서 빌려주려고 하죠. 근데 자, 얘는 5%가 실질금리인데 그냥 5% 그냥 빌려줘서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실제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때 올리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초기 약정금리는 뭐가 높다고요? 고정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정금리와 관련돼서는 자, 요 얘기가 좀 반드시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요 얘기. 그 다음에 변동금리와 관련돼서는 요 얘기가 좀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먼저 고정금리는 처음부터, 그래서 일단은 예상되는 인플레까지 반영한 거를요 명목금리다 혹은 명목이자율. 자, 지금부터 이자율 금리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약간 좀 차이가 났는데 지금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금리 이자율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요 고정금리와 관련돼서는 요 얘기가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자, 고정금리로 해갖고 고정금리로 해서 7%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5%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비해서 요즘에 돈을 빌릴 때는 고정금리도 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미 연방금리가 자, 내려가는 바람에 우리도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돈을 빌리긴 했는데 지금 당장 다른 애에서 빌리면 얼마라고요? 5%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17년 남았는데 17년 동안 7%로 계속 납부하려고 하니까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고 있죠? 근데 때마침 문자가 와서 하나은행에서 문자가 온 겁니다. 자, 고금리 쓰고 있으면 우리가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에라 모르겠다. 하나은행에서 돈 빌려서 신한은행 거 갚을 수 있죠? 요거를 조기에 상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도에 상환한다. 그래서 조기에 상환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 일반 기업들은 이 물건을 팔죠. 팔면은 얘가 이틀 있다가 안 사겠다고 돌아오는 거 있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은행도 똑같이 대출 상품이라는 상품을 파는 겁니다. 대출 상품을 팔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안 사겠다고 다 돌아온 거죠.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줄 수밖에 없네요.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고정금리로 빌려줬더니 얼마 있다 갚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요게 이제 은행 입장에서의 조기 상환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왜 만기까지 빌려 가놓기로 해놓고서 일찌감치 갚았냐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 약속 위반이다. 우리는 이제 요거 차이 이상으로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걸요 조기 상환 수수료 이렇게 합니다. 조기 상환 뭐라고요? 수수료 요거 부과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9%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빌려주기는 했는데 이걸 당장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얼마라고요? 9%의 높은 이자로 받고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들은 죽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변동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들은 시세에 맞춰서 올렸겠죠. 근데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은행들은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이 있죠. 요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자율 위험인데 이 부분을 조기 상환 위험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이 부분을요 이자율 위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자율 위험이다. 그러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차입자가 돈을 얼른 미리 갚는다면 비싼 이자로 빌려줄 수는 있어 없어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차입자가 돈을 얼른 갚으려고 하려나요? 뭐하러 갚습니까? 갚았다가는 비싼 이자로 다시 빌려야 되는데 대출 기간 내에는 남들보다 싼 이자를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갚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안 갚으면. 그래서 이렇게 좀 꼬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라고요? 꼬시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빌려준 돈 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6천만 원 남아있답니다. 6천만 원 중에 내가 이러는 겁니다. 차입자님, 내가 요거를 한 100만 원 정도 깎아줄게요. 그러니까 5,900만 원만 갚으세요. 이렇게 이걸요 잔고를 아까 이거 잔고이라고 했죠. 잔고를 할인해 주겠다. 잔고를 할인해 줄 테니까 좀 일찍 좀 갚지 않을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100만 원 깎아준다니까 무턱대고 갚은 거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아주 비싼 이자로 빌려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다 이런 거 다 똘똘해 갖고 안 갚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와 관련돼서는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